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 금융 지원을 6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 등 빚이 쌓이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외 가계부채, 빅테크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문제 등 다른 과제들도 쌓여 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시고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에겐 그래도 단비 같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원리금뿐만 아니라 이자 상환도 유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이자 상환 유예는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유예 조치 내리신 겁니까? 예.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금융권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금융지주 회장님들도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또 오늘은 금융협회장님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연장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네.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이 전체 한 5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전체 120조 중에서는 한 4%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이 유예 기간 종료 뒤에는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 이자 감면도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원리금 상환 유예를 2년 가까이 해줬기 때문에 이자까지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금융권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잠재 부실 문제라든지 또 이제 상환 부담이 누적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걸 좀 연착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질서 있는 정상화 네.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그 자체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의 조치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결국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이 연착륙 방안, 그중 하나 거론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입니다. 이 프리 워크아웃 지원 대상을 그 범위를 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범위까지 확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본적으로는 개인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 사업자뿐만 아니고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넓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차주들이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하고 컨설팅을 받고 필요시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은행들한테도 부실 관리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이고요. 이 프리 워크아웃 제도뿐만 아니고 상환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또 지원 방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재조정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록 하고 또 자산관리공사에서도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그런 제도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이 가능하신 분들도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치 기간도 1년을 두고 그리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차주의 상환 능력 검증이 또 한 번 이렇게 6개월 유예가 되면서 금융당국의 감시 능력이 좀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부실이 계속 이연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그런데 충분한 그 담보나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차주의 신용 수준 등을 심사해서 또 실행을 한 대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 크게 부실이 많이 나타날 거로는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이 이자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도 또 카드 사용액이라든지 그 휴 폐업 여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또 충당금을 은행들이 많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은행의 대손 충당금 적립 비율 그러니까 이제 부실이 생길 거에 대비해서 쌓은 충당금 비율이 155%에 이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내년 3월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6개월이 내년 3월에 끝나기 네. 때문에 그래서 내년 3월에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네, 더 이상 4차 연장은 없도록 네, 네. 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계부채 추석 뒤에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각종 은행들이 대출문을 좁히거나 아예 닫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실수요자들, 이 집 한 채를 대출을 끼고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있다, 막대하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네. 이제 그 배경 설명을 좀 더 먼저 드리면 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그 자금 수요도 늘고 또 이제 주택 관련된 자금 수요도 늘고 또 정부와 중앙은행에서는 완화적인 거시 정책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계부채가 늘면서 우리 경제가 심각한 실물 경기 악화를 겪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수준이 너무 높아졌고 또 증가 속도도 빠르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는 최대한 관리를 해서 우리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실수요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대출이 전세 대출, 또 이제 집단 대출, 또 정책 모기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네. 것들이 대부분 실수요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그러한 대출들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면서 가계부채를 또 관리하고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계부채의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문어발시 확장 문제가 되면서 현재 공정위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위가 처음에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을 허가하더니 좀 이제 와서 규제를 한다. 매개 역할을 자처하라 했더니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혁신이 좀 꺾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두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네. 답하시겠습니까? 예, 그 공정위 이슈하고 같이 겹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이건 별개의 이슈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의 빅테크 그리고 핀테크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네. 금융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돼야죠. 그리고 소비자의 그 편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강조한 것은 혁신과 경쟁을 유도하더라도 금융 소비자 보호라든지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또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그 입장을 견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면서 이 소비자 보호의 가치를 흔들면 안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라 이런 측면이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BIS라든지 이런 국제 기구에서도 빅테크의 금융 진출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네. 우리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금융혁신이라든지 핀테크 육성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뭐 방향을 완전히 바꾸겠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공정위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조사 중이잖아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금융위의 그 원칙,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은 지금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네. 빅테크, 핀테크의 육성을 위해서 좀 규제가 완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제 9월 24일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고 소비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되는 규제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해서요. 실명 확인 계좌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소는 17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원화마켓 폐업을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 4대 거래소만 현재까지 실명 확인 계좌가 발급이 되면서 이외의 거래소들은 이 코인으로만 거래가 앞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외의 거래소들을 이용한 이용자들 좀 보호 조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정부는 지금 일관되게 그 가상자산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 24일에 신고 마감입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내일까지 네. 이 원화마켓 또 코인마켓 요 거래 범주로 나눠서 이제 신고를 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원화마켓 그러니까 실명 계좌까지 확보한 그런 거래소가 지금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거래가 가능한 곳, 그러니까 그 ISMS 이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또 추가로 2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8곳이고요. 네. 나머지가 이제 한 38곳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한 66곳 되는데, 그래서 이 보니까 한 24곳 중에는 이제 대부분 이 밑에 있는 그 거래소들은 이미 폐업을 한 곳도 많고, 또 나머지 거래소들도 이제 ISMS 인증을 받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이 보도자료도 내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가 가능한 곳이 28곳이 있는 것이죠. 4군데만 거래가 가능한 곳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인마켓 거래만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24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홍보를 더해서 지금 그 폐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 폐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옮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보도 자료도 내고 하면서 신고 현황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금융정보분석원 그 FIU죠. 거기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